여러분, 북한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못 살고 못 입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곳.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북한은 분명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북한에도 부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상위 1%, 아니 0.1%의 삶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생각해왔던 북한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부잣집 여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집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 등등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북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어 있습니다. 북한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상위 5%가 부자라고 합니다. 숫자로 하면 대략 125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5% 안에서도 또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대돈주, 중돈주, 소돈주로요. 북한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돈주라고 부릅니다. 돈의 주인이라는 뜻이지요. 맨 위에 대돈주, 그 다음에 중돈주, 맨 아래에 소돈주가 있습니다. 대돈주는 현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 중돈주는 수십억 원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소돈주는 그보다 조금 적은 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자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지만 북한의 부자들은 다릅니다. 은행에 절대로 돈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한 탈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맡긴 돈은 결국 김정은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북한 부자들은 집에 금고를 놓고 현금을 보관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같은 것에 투자하느라 수중에 현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북한 부자들은 순수하게 현금 부자입니다. 언제든지 금고를 열면 수십억, 수백억 원을 꺼낼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대돈주였던 한 탈북민의 증언으로는 이분의 아버지가 외화벌이를 하셨다고 해요. 청진 지역 바다의 해산물을 중국에 수출하는 일이었지요. 성게, 해삼, 털개 같은 것들을 냉동차에 가득 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던 집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무려 120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20평짜리 집은 엄청나게 큰 건데 북한의 생활 수준을 고려했을 때 120평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잘 산다 하는 집도 30평에서 50평 정도이니 120평이면 정말 대단한 부자인 겁니다. 이 집에는 방이 4개가 있었고 거실에선 탁구도 칠 수 있을 만큼 넓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집안에 따로 만든 시설들입니다. 북한은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나올 때 미리 받아두기 위해 화장실에 2통짜리 물탱크를 설치했다고 해요. 또 북한은 난방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닥에 난방 파이프를 일반 집의 3배로 깔아서 겨울에도 방바닥이 뜨끈뜨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 사우나까지 만들어 놓은 집도 있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부자인 거죠.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걸까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앙당 간부, 군 고위 장성, 보위부나 안전부 간부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외화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외화벌이란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오는 일이에요. 무역을 하거나 해산물을 수출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달러를 벌어옵니다. 이 사람들을 외화벌이 일꾼이라고 부르는데요. 북한에서 아주 부러움을 받는 직업이라고 해요. 무역회사 간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권력자와 손잡고 기생해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큰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한테 뒷돈을 주고 그 사람 뒤에 숨어서 장사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권력자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줘요. 아,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눈 감아줘. 이렇게 하면 없던 일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항상 감시를 받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한 탈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화 상점에 가서 소고기를 10kg씩 사가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사느냐고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보위부나 안전부, 당 조직 지도부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부자가 되려면 권력이 있거나 권력자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막이 있는 사람들만 마음 놓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 부잣집 여성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탈북민의 말에 따르면 북한 상류층 여성들은 명품을 좋아하는데 특히 샤넬을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샤넬 가방을 들고 공식 행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디올, 프라다, 구찌 같은 명품들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북한 주민들은 샤넬이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명품이라는 건 평생 구경도 못 해봐요. 하지만 상류층 여성들은 다릅니다. 가방, 화장품, 옷, 심지어 잠옷까지 명품으로 맞춥니다. 게다가 한국 화장품이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설화수가 최고의 인기 화장품이라네요. 한 탈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화수를 바르면 미백 효과가 뛰어나서 얼굴이 하얘져요. 일본 화장품이나 중국 화장품은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이 명품들을 어디서 살까요? 평양에는 해당화관이라는 복합 쇼핑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백화점이나 IFC몰 같은 곳이에요. 쇼핑은 물론이고 고급 식당,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까지 있습니다. 이 해당화관에는 놀랍게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다 있다고 해요. 롤렉스 시계, 샤넬 가방, 고급 양주까지 없는 게 없답니다. 여기는 일반 북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가격이 평양 일반 시장보다 2배나 비싸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북한 전체 통틀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이 딱 2군데밖에 없는데 마식령 스키장과 바로 이 해당화관입니다. 그런데 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냐면요. 고위 간부들이 여기 오거든요.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나라에서 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번호판도 특별한 번호판이지요. 이런 차를 밖에 세워두면 누가 와서 뭘 샀는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 쇼핑하려고 이 해당화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화관에서 판매하는 이런 명품들은 어떻게 구해서 판매하는 걸까요?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어서 명품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이 구해다 준다고 합니다. 각 나라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전문적으로 명품만 사러 다니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서 외교 행랑으로 보내요. 외교 행랑은 검사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쿠쿠 밥솥도 인기예요. 말하는 밥솥 혹은 쿠쿠 밥가마라고 부르지요. 맛있는 백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밥솥을 북한에서는 아주 신기해한답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쿠쿠밥가마는 개떡 같은 쌀도 찰떡같이 만들어준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래요. 그 외에도 한국산 운동복, 라면, 과자 같은 것들이 인기입니다. 전자제품은 삼성 컴퓨터와 LG 텔레비전을 최고로 쳐주고 휴대폰은 삼성 갤럭시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휴대폰은 들고 다니다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집에서만 몰래 쓴다고 해요. 그렇다면 북한 상류층들은 이런 한국 물건들을 어떻게 구할까요? 백화점이나 외화상점에 가면 살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비싸기도 하고 자주 가면 감시를 받아요. 그래서 방문 판매를 이용합니다. 장사꾼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물건을 보여주는 거지요. 부인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어느 동네 아무개가 좋은 물건을 가져온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원하는 물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없는 물건도 어떻게든 구해서 가져다 준다고 해요. 한 탈북민은 남한에서 온 화장품 중에 안에 금가루가 들어있어서 얼굴에 바르면 피부가 환해진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 판매를 통해 이 화장품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급 화장품을 방문 판매로 사는데 북한 부잣집 여성들 사이에선 아주 난리라네요. 또한 북한에는 외화 목욕탕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왜 외화 목욕탕이냐면요. 입장료를 달러로 내기 때문이에요. 일반 목욕탕은 북한 돈으로 내는데 이 고급 목욕탕은 달러로만 받는다고 해요. 그곳이 평양 부유층 부인들의 사교 모임 장소인 셈이죠. 한 탈북민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외화 목욕탕에 가면 돈 많은 집 부인들이 모여요.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 다들 기가 죽어요. 양옆에는 그 사람을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우나에 들어가면 그 사람만의 자리가 따로 있지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부인들 모임 같지 않습니까? 이 모임에서 부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미용사가 마사지를 잘한다더라. 어떤 장사꾼이 예쁜 옷을 가져온다더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우나는 고급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인 거예요. 한 탈북민은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서 외화 목욕탕에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냄새부터 달랐다고 해요. 아주머니들이 몸에 향기 나는 소금을 바르는데 아기들 선물이라면서 소금이랑 바디로션을 줘서 받아왔는데 향기와 촉감이 어찌나 좋던지 정말 충격을 받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외화 목욕탕에서 오가는 정보 중에 가장 귀한 정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육 정보입니다. 어느 과외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더라. 어느 대학에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더라. 이런 정보가 제일 비싸고 귀한 정보래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학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권력을 얻고, 권력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북한에도 교육열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대단한 걸로 이미 유명한데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북한에서 좋은 대학에 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일단 제일 먼저 군대 복무 기간이 줄어듭니다. 북한은 군 복무 기간이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로 아주 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면 군 복무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큰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병역 특례를 받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북한에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관에 배치가 되고 외국에 나갈 기회도 생기고요. 우리나라야 마음만 먹으면 외국에 나갈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북한에서 외국에 나가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당 간부나 특권층 집안의 자녀 등 소수만 허용되는 매우 엄격한 제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것이 평생 소원으로 여겨질 정도로 외국 방문은 극히 드물고 일반 주민의 해외 경험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류층 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에도 우리나라처럼 일타 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본인이 원하는 학생만 뽑아서 가르친대요. 시험을 봐서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만 받는 거지요. 이런 유명 선생님들은 수입이 아주 좋아서 평양 중심가의 좋은 집에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일타 강사의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 명문대학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가르친 학생 중에 수학 올림피아드에 몇 명이 나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명문대에 몇 명을 보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에 따라 과외비가 달라지는데 그럼 과외비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받는데 한 달에 쌀 20에서 30kg 값이래요. 북한에서 2인 가족이 한 달 먹을 식량이죠. 한 탈북민은 과외를 4개나 받았다는데 그러면 한 달에 쌀 60에서 70kg 값을 과외비로 쓴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명문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평양 외국어학원과 평양 제1중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나와야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학비와 과외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류층과 일반 서민들과는 처음부터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북한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같은 곳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이 좋아야 해요. 토대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집안 배경이에요. 할아버지 대부터 3대를 봅니다. 그 집안이 당에 충성했는지 문제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를 따져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집안이 안 좋으면 좋은 대학에 못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탈북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도 시험을 안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학부나 중요한 학부는 안 되는데 다른 학부는 학교에 컴퓨터를 사야 된다면서 3만 달러를 가져오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뇌물이죠. 3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시험 부정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학생의 아버지가 높은 간부라면 아이에게 말합니다. 수학 문제 풀이에 빨간 펜으로 삼각형을 그려놓는다든지 특별한 표시를 해두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채점하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시험지에 어느 쪽에 빨간 삼각형이 있으면 그게 내 아들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 시험지를 찾아서 답이 틀렸으면 고쳐줍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채점이 끝났다고 아버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차가 오고 뇌물이 전달됩니다. 하얀 봉투 안에 중국 돈이 잔뜩 들어있대요. 이게 바로 북한의 교육비리라고 합니다. 북한 상류층 자녀들은 유학도 갑니다. 예전에는 집안 배경을 철저하게 따졌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학의 문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학을 가려면 집안 배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학비를 부모가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라에서 전액을 다 내줬는데 요즘에는 부모가 내야 한다고 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규칙은 외교관들이 자녀를 외국에 데려갈 때 초등학생은 데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니까 초등학생은 데려가지 말라고 김일성이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이 전부 다 나가면 탈북할 위험이 있으니까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북한에 남겨두는 거지요. 일종의 인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부자들은 한 끼 식사에 얼마를 쓸까요? 북한 상류층은 식사도 다릅니다. 한 끼에 1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을 써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북한에서 100달러면 쌀 130kg을 살 수 있어요. 밥 1300그릇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밥 한 끼 먹는데 일반 사람 1300끼 분량의 돈을 쓰는 거예요. 부자들의 하룻밤 유흥비는 500달러. 500달러면 6500끼 분량이고 한 사람이 6년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 상류층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친구들이랑 놀 때 하룻밤에 벤자민 5장이 기본이에요. 벤자민이 뭐냐면요. 100달러 지폐에 벤자민 프랭클린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달러를 벤자민이라고 불러요. 벤자민 5장이면 500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65만 원이지요. 하룻밤 놀이에 65만 원을 쓰는 겁니다. 이 돈으로 고급 양주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실컷 먹어요. 북한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약 6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달러면 일반 노동자 월급의 1000배가 넘는 돈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 간부들 사이에 이상한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 탈북민의 말에 의하면 김정일도 기쁨조 파티를 하는데 우리도 비슷하게 놀아보자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여성을 눕혀놓고 그 위에 초밥을 올려서 먹었대요. 일본에 그런 게 있다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북한 간부들이 따라한 거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아들도 이런 짓을 했다가 들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김영남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들을 거의 죽도록 때렸대요. 그리고 김정일한테 가서 장군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아들놈이 못된 짓을 해서 제가 거의 반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 잘했다고 하면서
넘어갔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집의 평수에서 알게 되겠죠.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은 15에서 23평 정도의 연립주택에서 살아요. 조금 더 잘 살면 30에서 40평에서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하모니카 주택에 살아요. 한 집을 판자로 나눠서 여러 가족이 사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100평 이상에 삽니다. 한 탈북민은 120평 집에서 살았는데 청소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대요. 또한 평양에도 좋은 동네, 안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이나 청담동 같은 곳이 평양에도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동네는 보통강구역, 중구역, 모란봉구역, 평천구역 이런 곳이에요. 왜 이 동네가 좋으냐면 화력발전소 옆이거든요. 북한은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난방도 안 되는데 화력발전소 근처에 있는 동네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전기도 24시간 들어와서 겨울에 방바닥이 뜨끈뜨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물이 미지근해지고 전기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근처 동네가 집값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군 좋은 데가 비싼데 북한은 난방 잘 되는 데가 비싼 거예요. 앞에서 리설주가 샤넬 가방을 들고 나온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처음 공식 행사에 나왔을 때는 검은색 투피스의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디올, 샤넬, 프라다, 구찌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발렌티노 코트도 입고 티파니 목걸이도 하고요. 일반 북한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것들이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설주가 명품을 걸치는 건 그냥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리설주가 영국의 왕세 손비인 케이트 미들턴을 따라한다는 재밌는 분석도 있어요. 그 사람의 패션 스타일을 많이 참고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왕족처럼 보이고 싶은 거겠죠. 자, 아까 대돈주가 현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가졌다고 했는데 실제로 북한 국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단속을 하니까요. 한 탈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 불, 500만 불 이런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를 엽니다.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계좌가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북한 국내에는 10만 불에서 50만 불만 두고 나머지는 해외에 숨겨두는 겁니다. 북한에도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북한 상류층을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평양 부자들은 집을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고위 간부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게 뭘까요? 바로 집입니다. 이건 남북이 비슷하네요.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 뒤에는 큰 간부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돈주는 사실 대리인에 불과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 북한 상류층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북한은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외화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됐지요. 하지만 이미 씀씀이가 커져버린 상류층은 돈을 아껴도 지출이 많습니다. 게다가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당에 돈을 계속 바쳐야 하기 때문에 상류층도 쪼들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42%가 넘는다고 하니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자와 일반 주민들의 생활 격차가 크기도 하지만 평양에 사는 사람들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유복하게 자란 한 탈북민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강냉이 밥이라는 걸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고위층이면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기 마련인데 북한의 고위층은 일반 인민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한 탈북민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오진우라는 아주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군인들이 굶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오진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100원 정도 풀어서 먹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100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걸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인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국가 가격으로 물건을 사니까 시장 가격을 모르는 겁니다. 밑에 간부들이 이 말을 듣고 엄청 놀랐다고 해요. 이렇듯 높은 사람들은 일반 인민의 삶을 전혀 모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진태라는 높은 계급의 사람이 어느 날 회의를 열었는데 여직원 몇 명이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 밥을 해먹고 오느라 늦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공진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아침에 우유 한 잔하고 계란 하나 삶아 먹으면 되지. 무슨 아침밥을 해먹어.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우유 한 잔 먹는 것도 사치인데 높은 사람은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은 같은 나라 안에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존재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슬픈 일이죠. 같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어떤 아이는 과외를 4개씩 받고 어떤 아이는 책가방도 없이 학교에 갑니다.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